기소부터 170여일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지는데요. 이 세 개의 재판 두 분과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동우 선임 기자, 백성문 변호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3시간 반쯤 뒤면 이재용 부회장의 운명이 결정되는데 오늘 재판 같은 경우에는 재판 횟수로 보나 증인 수로 보나 역대급 기록이 쏟아지고 있죠. 그렇죠. 지금까지 전부 53번 재판을 했고요. 증인 수만 해도 전부 한 59명 정도가 네. 지금까지 이제 재판장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3차례 그 6개월 동안 재판했다는 것은 2, 3일에 한 번씩은 재판했다는 것이고 재판을 할 때마다 거의 밤늦게 또는 심지어는 새벽까지도 그 재판을 진행했었거든요. 그야말로 강행군을 했던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양측이 워낙 치열하게 설전을 벌였고요. 그러니까 이 특검 측이나 아니면 이재용 부회장 측에 이제 삼성 측에서도 워낙 치열하게 이제 법리 논쟁을 벌였고, 그리고 이제 재판정에 이제 가서 이제 방청석을 이제 공개 추첨했지 않습니까? 네. 그 방청권을 15대 1에 경쟁률을 보였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유난히 또 한 30석 정도밖에 부여되지 않았거든요. 다른 재판 같은 경우는 한 6, 70석 정도 이제 부여가 됐었는데 이번엔 30석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쟁률도 상당히 치열했고 그만큼 이 재판에 대한 어떤 국민적 관심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하지만 생중계는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1심 선고 어떤 순서로 이루어질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 2시 반에 이제 선고가 시작이 될 텐데요. 일단 피고인들이 먼저 자리에 착석을 하고 그다음에 특검 측도 이제 양쪽에 이렇게 착석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재판부에서 들어와서 맨 먼저 피고인들이 본인들이 맞는지 이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요. 그다음에 왜 유죄인지, 왜 무죄인지에 대한 판결 이유를 쭉 얘기를 합니다. 그걸 얘기를 다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주문을 읽는데 그 주문이 쉽게 말하면 피고인 이재용을 징역 몇 년에 처한다. 아니면 피고인 이재용을 무죄로 석방한다. 이런 취지의 이제 주문을 마지막으로 낭독을 하는데 저번에 블랙리스트 재판이 선고가 한 1시간 정도 걸렸어요. 이번에도 피고인이 5명이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나 복잡한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은 선고는 1시간이 좀 넘게 걸릴 것 같고요.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유죄인지 무죄인지 형량은 어떻게 될지 이건 가장 마지막에 나올 거고 결과는 몇 시쯤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저는 2시 반에 시작을 하면 4시 정도가 되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물론 재판부가 공정한 선고를 내릴 테지만 오늘 재판을 맡은 이 부장판사 누구인지도 관심이 큽니다. 어떤 인물입니까? 김진동 부장판사인데요. 올해 49살이고 충남 서천 출신이고요. 그리고 고대 법대를 나와서 사시 35회, 그리고 이제 연수원 25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이제 많이 알려져 있기는 소심파 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심 확고한 스타일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밖에 어떤 여론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어떤 본인의 소신대로 이제 판결하는 것으로 유명하고요. 얼마 전에 진경준 전 검사장하고 김정주 넥슨 회장 관련 이제 판결로 이제 유명해지기도 했는데요. 그 당시 아시다시피 진경준 전 검사장이 김정주 넥슨 회장으로부터 받은 9억 5천만 원 상당의 어떤 혜택에 대해서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른 혐의는 일부 인정해서 징역 4년을 선고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뇌물 혐의에 대해서 상당히 좀 엄격하게 판단하는 판사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이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에서도 가장 핵심 혐의가 이제 뇌물 공여 혐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상당히 이제 귀추가 주목되는데 지난번에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 관련해서 1심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김진동 부장판사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그리고 김정주 넥슨 회장에게는 이제 무죄를 선고했었거든요. 그런데 2심에서는 이제 뒤집혀가지고 진경준 전 검사장한테는 징역 7년이 선고되고 그리고 김정주 넥슨 회장에게도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유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어떤 전력이라든지 이런 전례가 이번 판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그 부분도 상당히 이제 관심을 끄는 대목입니다. 오늘 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 또 해외에서도 관심이 뜨겁기 때문에 사실 재판부도 조금 부담스러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저는 생방송 불허 결정을 내린 게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이라는 사람도 세계적인 기업의 삼성의 오너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번 재판의 결과가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대한 예고편과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이거는 재계도 굉장히 관심을 집중하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재판을 받는 그 과정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이기 때문에 네.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재판부도 이걸 생중계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낀 게 아닌가 싶고, 뭐 사실 이번에 생중계를 불허한 그 결정 내용으로 보면 같은 논리로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도 그럼 생중계가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김진동 부장판사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소심파 판사로 알려져 있는데, 이 판단을 하기 앞서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저도 지금 뭐 굉장히 궁금하긴 합니다만 네. 굉장히 많이 고심하고 부담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 현재 5가지 혐의를 네. 받고 있습니다. 좀 네.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형량은 별로 높지 않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뇌물공여죄입니다. 아, 뇌물죄가 가장 핵심인데 형량은 제일 낮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뇌물공여죄는 돈을 쉽게 말해서 주는 쪽을 처벌하는 범죄잖아요. 네, 네. 돈을 주는 쪽은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5년 이하의 징역형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데 지금 여기에서부터 모든 게 다 출발하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요. 네. 지금 총 뇌물 액수가 433억 정도가 되는데 세 군데로 나눌 수 있어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돈이 건너간 것, 또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돈이 건너간 것, 이 두 가지는 네. 제3자 뇌물 공여죄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탁을 하고 돈은 다른 쪽에다 줬다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최순실과 이제 정유라에 관련된 승마지원금, 이 승마지원금은 그냥 단순 뇌물죄로 봤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경제공동체라는 얘기가 나온 건데, 그래서 이 뇌물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3자 뇌물공여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라는 부분이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안종범석의 수첩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 간접 증거로 인정된 것이라 그게 명확히 입증이 된다면 그럼 유죄가 나올 거고, 이 부분은.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단순 뇌물죄, 이제 최순실과 정유라에게 간 것. 그거는 제일 중요한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최순실과 정유라가 돈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 둘을 동일체로 볼 수 있어야 유죄 판결이 나올 텐데, 이제 보통 법조계에서 무죄가 나올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건국 이래 가족을 제외하고 제3자가 받은 걸 단순 뇌물죄로 인정해 준 적이 없습니다. 아. 이 부분이 좀 쟁점이 될 거고요. 이게 인정이 된다면 그다음에 이 돈을 회사 돈을 뺐었잖아요. 뇌물을 줄 때 회사 돈을 썼다.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특가법상 횡령죄가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최순실과 정유라에게 돈을 지원했는데 해외로 보냈죠. 그래서 국외재산 도피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알려지자마자 말을 어떻게든 바꿔서 소유관계를 좀 흐트러뜨려 놔야겠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세탁이라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범죄 수익 은닉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국회에서 최순실을 모른다고 했죠. 이제 그 부분이 위증죄인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뇌물 부분이 무죄가 나오면 횡령, 국외재산 도피, 그다음에 위증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많고요. 네. 하나가 유죄가 나오면 전체적으로 줄줄이 다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오늘은 all or nothing인 재판이 될 것이다.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뇌물죄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증거, 이 스모킹건이 없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법조계에서도 좀 의견이 분분하다고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제3자 뇌물 수수 혐의에서는 부정한 청탁이 분명하게 규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서 그야말로 지금 얘기하는 이제 안종범 수첩이라든지 네. 뭐 관련자들의 어떤 일부 진술이 있긴 있습니다만 뭐 결정적인 어떤 물증은 현재까지는 나오지는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정황 증거를 통해서 추론해서 좀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뭐 그 법정 용어로 이제 추단이라고 하는데요. 네. 추측해서 이제 판단해 본다. 뭐 이런 말들이 이제 이번 그 재판에서 그야말로 이제 키워드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스모킹 건은 현재 없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이 부분을 이런 정황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잡을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무죄의 어떤 결정적인 어떤 부분으로 잡을 것인지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인데 이미 재판부는 지난번 그 구형 공판 때 네. 확실하게 이제 심증을 가지고 있는 듯한 이제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지금까지의 재판 53차례의 재판을 통해서 확실하게 심증을 굳혔다는 것이죠. 이거는 유죄다 무죄다. 이런 부분은 유죄다 무죄다 확실하게 굳혔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뭐 알려지진 않고 있습니다만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오후 2시 반이면 이제 알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한 1시간 반 정도 지연돼서 결국 이제 그 재판부의 어떤 설명을 다 듣다 보면 네. 한 오후 4시쯤 정도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 현재 없는 상태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그것이 이제 가장 그 귀추가 주목되는 네.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정한 청탁 관련해서 확실한 물증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정한 청탁은 원래 물증이 없습니다. 둘이 그쵸. 있을 때 하는 거기 네네. 때문에 부정한 청탁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건 그 이후에 정황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청탁이 없었는데 갑자기 경영권 승계를 청와대가 도와준다?
그게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기초로 해서 부정한 청탁을 보통 추단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지금 이 제3자 뇌물에 관련해서 이제 부정한 청탁 부분 오히려 재판부가 쉽게 인정할 가능성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들고 네.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돈을 받지 않고 최순실이 돈을 받았는데 이걸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까? 이게 아직까지 저희도 이제 판례가 없기 때문에 이걸 제일 어찌 보면은 이번 재판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그 부분이 부분이 아닐까 가장 개인적으로 난해한 생각이 부분일 듭니다. 수가 네,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앞서서 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은 간접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정유라 씨가 또 법정에 나와서 불리한 증언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삼성에서 정유라에게만 지원했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되지만 뭐 대가 관계나 뭐 직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데는 좀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정유라의 진술이 가만 들어보면 본인이 경험한 게 아니라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를 본인이 직접 경험한 걸 얘기하면 직접 증거로 쓸 수 있는데 한 번 건너온 거니까 전문이라고 합니다. 네. 전에 들은 얘기라고 전문이라고 하는데 전문 증거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가 그렇게 많이 신뢰하진 않아요. 그런데 정유라가 어쨌건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수혜자죠. 그러니까 수혜자가 직접 이 관련돼 있는 최순실과 또 승마 코치에게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전문 증거라고 하더라도 재판부가 심증을 가질 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지금 삼성 측에서는 이 결정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상상만으로 하지 말라. 우리는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죠. 그렇죠. 삼성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전략을 펼칠 수밖에 없는 것이 어쨌든 돈이 간 부분은 이제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갔는데 그것이 어떤 부정한 청탁이나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 최순실 씨의 어떤 강요나 협박에 의해서 결국 돈이 건너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그것이 이제 실제로 재판부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지 그 부분은 의문인 것이죠. 왜냐하면 조금 그런 그 변명이나 설명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궁색한 측면도 있거든요. 어쨌든 네. 거액이 건너갔는데 그런 것이 어떤 그 청탁이나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서 건넸다는 것은 사실 일반인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재판 과정을 통해서는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재판부에 의해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지 그 부분은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삼성 측 임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게 이재용 부회장은 몰랐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로 삼성 측에서 이제 단계별로 그러니까 네. 대응책을 좀 마련했던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지성 부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이재용 부회장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렸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안타깝다라는 얘기까지 법정에서 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내가 다 결정한 거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라는 건데 아마도 삼성 측에서 이런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증거상 명백하게 이재용 부회장에게 보고가 된 사실이 있다면 이런 주장하면 오히려 괘씸죄로 더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든지 전화기나 이런 내용들에 연락한 그런 문자나 이런 내용들이 SNS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으면 네.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보고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고 과거에 이건희 회장이 한번 그 집행유예로 나온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그 당시 이학수 씨였나요? 그분이 거의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끝이 났는데 그때를 약간 모방해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특검은 12년형을 앞서서 구형을 했습니다. 형량은 오늘 뭐 유죄로 나온다면 형량은 어떻게 될지 예상하십니까? 일단 저는 12년까지 다 나오긴 힘들 것 같고요. 그러니까 뇌물 공여가 유죄가 나오고 특가법상 횡령이 유죄가 나온다면 그리고 저는 국외재산 도피는 조금 힘들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5년에서 한 8년 정도 형 정도가 선고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근데 이제 뇌물이더라도 약간 저쪽에서 강요한 듯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간 뇌물이라면 그런 부분이 양형이 좀 참작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 집행유예까지 예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뭐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 미리 보는 선고이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모든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 재판이기 때문에 사실상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뭐 그런 그 재판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네. 오늘 만약에 특히 이제 가장 핵심인 뇌물 공여 혐의와 관련해서 유죄가 나온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뇌물 수수로서 그 인정이 되는 것이겠고 만약에 그 부분이 오늘 무죄가 나온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서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이제 꽤 높아지는 것이죠. 근데 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이 사건 말고도 다른 뭐 롯데라든지 SK라든지 다른 데서 돈을 받은 거라든지 아니면 뭐 그 청와대와 관련 이제 비밀을 누설한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다른 혐의도 13가지 정도가 있기 때문에 뭐 다른 혐의까지 다 무죄가 나온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가장 그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도 가장 핵심이 뇌물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 뇌물 부분에 대해서 오늘 유죄가 나올 것인지 무죄가 나올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뇌물 공여 여부가 가장 핵심이겠죠. 그러니까 뇌물 공여 부분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여기서 뇌물 공여가 무죄가 나와도 이쪽에 뇌물수수가 유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준 사람은 무죄인데 받은 사람은 유죄하기 저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재판에서 사용됐던 여러 가지 증거들이 다 이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많아서 결과는 동일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가장 주목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뇌물죄 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죄가 나오면 극단적으로 탄핵의 정당성 문제까지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거 봐라. 이거 지금 돈 받은 것도 없는 사람을 무고하게 탄핵까지 시켜놓은 게 아니냐라고 또 정치적인 공방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오늘 재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다른 혐의는 사실 차치하더라도 뇌물 공여가 인정되는지 되지 않는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 볼 것 부분은 같습니다. 좀 바라잡을 수 있는 게 그 헌법재판소가 이제 탄핵을 결정하면서 사실 이 뇌물 부분은 거의 판단하지는 그렇죠. 않았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아직 뭐 제대로 기소하지도 않았고 이제 수사하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그 헌재에서 그 부분은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무죄가 난다고 해서 만약에 탄핵까지도 완전히 뭐 무효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좀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논리의 뭐 비약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빌미가 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국정원 파문 얘기를 좀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B 정부 때 이 댓글 부대를 국정원이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또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포털 사이트들을 압수수색했는데 어떤 정황들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뭐 수천 개의 그 아이디를 활용해가지고 뭐 댓글도 달고 게시물도 올리고 뭐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3,500여 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부 민간인 그 댓글 팀을 한 30여 개 운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대 하루에 뭐 그 민간인 댓글 팀한테 현금으로 지급한 게 한 2억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 엄청난 그 돈과 그리고 댓글 팀을 운영하면서 이 어떻게 불법 그 선거 운동을 벌이는 부분이 상당 부분 이제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대적으로 좀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이 부분은 아직 이제 밝혀지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검찰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이제 초점을 맞추고 이제 수사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국정원 직원들뿐만 아니라 전직 그 영관급 장교라든지 아니면 전직 그 하사관급까지도 이번 사건에 상당 부분 좀 연루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지금 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 수사로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좀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댓글 부대 활동에 국정원이 돈을 지원했다는 사실은 이미 의혹은 그런 알려져 있는 상태인데 세세한 가격표가 나왔어요. 뭐 댓글에 대해서 5,000원, 게시글에 대해서는 10,000원. 어떻습니까? 사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정말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댓글을 달면 5,000원, 게시물을 올리면 10,000원. 이제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루에 뭐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지급된 게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번 수사의 핵심은 조금 전에 좀 많이 짚어주셨지만 이게 국정원법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수사를 해봐야 이제 기소를 못하고 이제 국정원 직원의 정치 관여 금지 조항 문제인데 이게 민간인이잖아요. 그래서 민간인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모자인 국정원 직원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압수수색할 때 제일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계좌 부분입니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돈을 줬는지가 나와야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래야 이제 공모관계가 인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는 것 같고 일단 원세훈 국정원장 지금 파기환송심 진행 중이잖아요. 그 부분 변론 재개 신청을 할 것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관심사였는데 변론 재개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했고 지금 나와 있는 증거들이 추가되면 원세훈 국정원장도 일단 증거가 좀 미비하고 증거가 정리가 안 됐다라는 부분이 어찌 보면 파기환송된 주대 이유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 작업은 충분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팀장급 30명을 처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국정원 직원과의 공모관계를 찾고 그다음에 이 비용이 지급된 게 특수활동비로 지급됐는데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이런 데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건 모든 국민이 알죠. 그러면 이건 역시 아까 제가 이재용 부회장 얘기할 때 마찬가지로 횡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돈 흐름을 파악하는 게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국정원에서는 이제 국정원법 위반으로 일단 그 고발을 했는데 검찰에서는 국정원법뿐만 아니라 이 민간인에게도 공직선거법 위반도 적용하는 방안을 지금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제 그 공소시효를 5일 앞두고 이제
기소가 됐거든요. 네. 그러면 공범이 이제 기소가 되면 공소시효가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 댓글 부대 팀들 한 30여 개 팀과 관련된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이제 돈을 지급한 국정원 관련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국정원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도 기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게 지금 검찰의 기대인데 이 부분은 이제 좀 법조계에서도 좀 논란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선고를 좀 미뤄달라 검찰이 요청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지도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동우 선임 기자,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